조상묘를 그따구로 모시니 조상님이 노하시지.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끝까지 잘 들어. 안 그러면 후회할 거야. 여러분, 만약 조선시대에 태어나셨다면 점 한번 보러 가는 게 목숨을 거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유교를 국가의 근본으로 삼은 조선에서 무속은 라 불리며 엄격히 금지된 불법 행위였습니다. 운이 나쁘면 관아에 끌려가 곤장을 맞거나 먼 곳으로 유배를 가기도 했고, 무당들은 도성 밖으로 쫓겨나는 수모를 겪기도 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낮에는 공자왈 맹자왈하며 엄격한 도덕과 명분을 논하던 사대부 선비들이 밤만 되면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몰래 담을 넘어 찾아간 곳이 있습니다. 심지어 나라의 주인인 왕과 왕비들조차 마음의 병을 다스리고 앞날을 기원하기 위해 무속에 힘없이는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성적인 유교의 논리가 해결해주지 못하는 삶의 근원적인 불안과 인간 본연의 공포가 그들을 비밀스러운 점집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조선 사람들은 왜 그토록 위험을 무릅쓰고 점집에 열광했던 걸까요? 오늘 브라이언 히스토리에서 그 은밀하고도 뜨거웠던 조선의 사머니즘 뒷이야기를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브라이언 히스토리의 브라이언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신지요? 가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풀릴 때, 혹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누가 내 앞날 좀 시원하게 말해줬으면 좋겠다 싶을 때 있으시죠? 요즘도 신년이 되면 사주나 타로 보러 가시는 분들 참 많으신데 우리 조상님들도 똑같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보다 더 간절했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불확실성 앞에서 본능적인 공포를 느끼기 마련이니까요. 가뭄과 역병이 하늘에 뜬이라 믿었던 그 시절, 점술은 단순한 미신을 넘어 내일을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심리적 안전장치이자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오늘은 겉으로는 차가운 유교 국가였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뜨거웠던 사머니즘의 나라, 조선의 이중생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현대인들이 MBTI나 별자리에 열광하며 자신의 성향과 미래를 확인받고 싶어하듯 엄격한 성리학을 공부하던 선비들의 마음속에도 통제할 수 없는 운명에 대한 호기심과 뜨거운 갈망이 늘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오늘날 우리가 왜 아직도 사주와 점에 진심인지 그 뿌리를 완벽히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조선은 흔히 성리학의 나라라고 하죠. 하지만 놀랍게도 국가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점집인 성수청이 존재했다는 사실 믿어지십니까? 왕실의 안녕을 빌고 날씨를 점치던 무당들이 엄연한 공무원 신분으로 궁궐 안에 머물렀던 겁니다. 조정의 대신들은 입만 열면 무당을 내쫓으라는 상소를 빗발치게 올렸지만 정작 통치자인 왕들은 끝까지 이들을 곁에 두려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뭄이 들어 땅이 갈라지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역병이 돌 때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성리학은 백성들의 절박한 고통에 즉각적인 해답을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늘의 뜻을 살펴야 했던 왕에게 성수청의 무당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와 소통하는 일종의 영적 비서실과 같았습니다. 기우제를 지내고 살풀이를 하며 민심을 달래는 과정은 단순한 미신을 넘어 국가의 위기를 관리하는 고도의 심리적 방어 기제였던 셈입니다. 결국 왕에게도 백성에게도 당장 눈앞의 불행을 막아줄 초자연적인 힘과 위로가 절실했던 것이 조선의 숨겨진 단면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드라마에서 보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용하다는 점집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조선시대에도 그런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판수라고 불리는 시각장애인 점술가들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점을 치는 수준을 넘어 엘리트 지식인들의 상담가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현대의 데이터 분석가나 AI처럼 해와 달의 운행, 그리고 수많은 사람의 사주 데이터를 머릿속에 꿰고 있었거든요. 특히 명통시라는 국가공인 시각장애인 단체에 소속된 판수들은 가뭄 때 기우제를 지낼 정도로 그 실력을 인정받았는데 사람들은 이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대신 사물의 이면을 꿰뚫는 영험한 통찰력을 가졌다고 믿었습니다. 글 공부 꽤나 했다는 양반들도 겉으로는 무당을 무시했지만 집안에 큰일이 생기면 은밀하게 이 판수들을 집으로 불러 무릎을 꿇고 앞날을 물었습니다. 이들에게 듣는 날카로운 한마디가 그들에게는 오늘날의 전문적인 심리 상담이자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는 경영 컨설팅이었던 겁니다. 조선 최고의 쪽집게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전설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홍계관이라는 인물인데요. 그와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있죠. 당시 세종대왕이 그의 능력을 시험하려고 상자 안에 쥐 한 마리를 넣어두고 몇 마리인지 맞춰보라고 했습니다.
홍계관은 당당하게 3마리라고 답했죠. 왕은 명백한 오답이라며 그를 사기꾼으로 몰아 처형하려 했으나 홍계관은 죽기 직전까지 자신의 계산이 틀리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결국 확인을 위해 쥐의 배를 갈라보니 놀랍게도 뱃속에 갓밴 새끼 2마리가 들어있었습니다. 홍계관은 쥐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생명의 기운까지 읽어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당시 조선 사람들이 점술에 대해 가졌던 경외심과 두려움을 잘 보여줍니다. 비논리적으로 보일지라도 운명을 꿰뚫어보는 초자연적인 힘이 존재한다고 믿었던 것이죠. 마치 우리가 요즘도 중요한 일을 앞두고 소름 돋는 예언 영상을 찾아보며 불안을 해소하려 하는 심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단순히 미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해 확신을 얻고 싶어 했던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이 홍계관이라는 전설적인 인물을 만들어낸 셈입니다. 그런데 이런 점술이 단순히 재미나 호기심을 넘어 무서운 권력 다툼의 무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구중궁궐 깊은 곳, 여인들의 전쟁에서 점집과 무속은 빠질 수 없는 요소였죠. 드라마로도 익숙한 장희빈과 인현왕후의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사랑을 되찾기 위해 혹은 강력한 적을 제거하기 위해 그들이 선택한 것은 칼이 아니라 부적과 저주였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장희빈은 취선당 서쪽에 신당을 차려놓고 인현왕후를 저주하는 기도를 올렸으며 인형에 화살을 쏘거나 죽은 동물의 사체 등 흉물을 은밀한 곳에 묻는 무고의 옥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당시 왕실을 뒤흔들 만큼 큰 파장을 일으켰고 결국 장희빈의 사살하는 비극으로 끝이 났죠. 현대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철저히 고립된 궁궐이라는 공간 안에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었던 여인들이 선택한 극단적인 방어 기제이자 마지막 몸부림이었을 것입니다. 외롭고 서슬퍼런 궁궐 생활에서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었던 그 간절함이 결국은 비극적인 역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이사갈 때 방향을 보거나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미역국을 피하는 것처럼 조선 사람들에게 금기는 생활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 묘자리를 잡는 풍수지리는 가문의 사활이 걸린 문제였죠. 조상을 좋은 곳에 모셔야 후손이 복을 받는다는 음택풍수 믿음 때문에 양반들은 명당을 차지하려고 피 터지는 싸움을 벌였습니다. 오죽하면 조선시대 재판의 절반 이상이 산송, 즉 묘자리 소송이었다고 하니 그 집착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가시죠? 심지어 남의 집 명당 자리에 몰래 시신을 묻는 암장이 횡행해 가문 간의 칼부림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보다 좋은 묘자리를 잡는 게 가문을 일으키는 지름길이자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었던 시대였기에 명당을 향한 열망은 때로 광기에 가까웠습니다. 이러한 풍수지리에 대한 집착은 단순히 미신을 넘어 가문의 번영을 초자연적인 힘을 빌려 설계하려 했던 당시 지식인들의 절박한 생존 전략이자 심리적 위안이기도 했습니다. 최근 영화 파묘가 흥행하면서 묘자리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졌는데 사실 이건 우리 민족의 깊은 무의식 속에 새겨진 오래된 유전자와도 같습니다. 좋은 땅의 기운을 받아 자식들이 대대손손 잘되길 바라는 마음, 그건 예나 지금이나 부모님들의 똑같은 본능 아닐까요? 조선의 사대부들이 직관을 대동하고 전국 팔도의 험한 산속을 누비며 명당을 찾아 헤매던 처절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의 명문대 합격을 위해 새벽 기도를 가거나 이른바 대치동 같은 좋은 학군을 찾아 수십 번씩 이사하는 열정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조상의 유골이 좋은 기운을 받으면 그 에너지가 후손에게 전달된다는 동기감흥의 논리는 현대식으로 풀이하자면 자식에게 최고의 환경을 물려주고 싶은 지극한 사랑의 다른 이름이었던 셈이죠. 결국 표현 방식과 대상만 달라졌을 뿐 나보다 소중한 내 가족을 지키고 번영시키고 싶은 그 간절함이 최고의 가치인 것은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하지 않은 채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리학의 나라에서 이런 행위들은 원칙적으로 불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건 바로 유교가 채워주지 못하는 마음의 빈 공간 때문이었습니다. 성리학은 도덕과 명분을 가르치며 인간의 이성을 강조했지만 당장 자식이 역병에 걸려 죽어가거나 극심한 가뭄으로 농사를 망치게 된 민초들의 처절한 눈물을 닦아주기에는 너무나 차갑고 높았습니다. 이때 무당의 요란한 굿소리와 점쟁이가 건네는 다 잘 될 거다라는 따뜻한 위로 한마디는 오늘날의 정신과 치료나 전문적인 카운슬링 이상의 파급력을 가졌습니다. 비싼 복채를 내느라 가산을 탕진할지언정 당장의 불안을 잠재우고 내일의 희망을 살 수 있다면 사람들은 기꺼이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조정에서는 무속을 음사라 규정하며 엄격히 단속했지만
오히려 금지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더 깊은 밤, 더 은밀한 곳에서 간절하게 사머니즘에 매달렸습니다. 결국 이 금지된 행위는 조선인들에게 단순한 미신을 넘어 가혹한 현실을 버티게 해준 유일한 심리적 방어기제였던 셈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백성들만 그랬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조선 최고의 성군이라 불리는 세종대왕도 가뭄이 심해지면 점술가들을 불러 비가 언제 올지 묻기도 했고, 엄격한 선비들도 사실 뒤에서는 사주팔자 책을 끼고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미신이라 비판하면서도 속으로는 내 운명이 궁금해서 견딜 수 없었던 것이죠. 당시 양반들 사이에서는 추명학이라 불리는 사주명리학이 일종의 필수 교양처럼 암암리에 퍼져 있었습니다. 낮에는 공자왈 맹자왈하며 유교적 명분을 논하던 선비들이 밤이 되면 등잔불 밑에서 자신의 사주단자를 펼쳐놓고 올해의 관운은 어떠할지, 혹은 자식의 과거 급제운이 있을지 남몰래 짚어보곤 했던 겁니다. 마치 우리가 겉으로는 운세 따위 믿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스마트폰으로 오늘의 운세를 확인하거나 직장 상사와의 궁합을 몰래 검색해보며 이안을 얻는 것과 똑같은 심리라고 할 수 있죠. 결국 인간이 느끼는 원초적인 불안과 미래에 대한 갈구는 그 어떤 엄격한 학문이나 높은 지위로도 완벽히 가려지지 않는 법입니다. 500년 전의 대문장가들도 결국 우리와 다를 바 없는 그저 내일이 조금 더 평탄하기를 바랐던 평범한 인간이었을 뿐이니까요. 조선시대에 점집이 유행했던 또 다른 이유는 당시의 가혹한 환경 때문이기도 합니다.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 전염병 한 번 돌면 마을 전체가 몰살당하기 일쑤였죠. 특히 호환 마마보다 무섭다는 말처럼 산짐승의 습격과 천연두는 국가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운명 앞에 서면 인간은 누구나 무력해집니다.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낄 때 극심한 불안을 겪는데, 점술은 미래를 미리 안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마음의 안정을 찾는 일종의 정신적 방어기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럴 때 점쟁이가 건네는 올 하반기만 잘 넘기면 좋은 일이 생길 거다 라는 말 한마디는 단순한 미신을 넘어 생존을 위한 희망의 밧줄이 되었습니다. 비록 근거 없는 예언일지라도 그 확신에 찬 위로는 벼랑 끝에 선 이들에게 조금만 더 버텨보자는 생존 의지를 불어넣어 주었죠. 조선의 점집은 어쩌면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사람들이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던 유일한 창구이자 가장 인간적인 심리 상담소였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길 가다가 붉은색 글씨로 써진 부적을 보거나 가게 문 앞에 명주실로 감은 북어를 매달아 놓은 걸 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는 최첨단 기술이 지배하는 21세기를 살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내면 깊숙한 곳에는 여전히 조상들이 가졌던 그 오래된 마음의 습관들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계약이나 이사를 앞두고 악기가 활동하지 않는다는 손 없는 날을 고르기 위해 달력을 살피고, 최첨단 IT 기업이 신사옥으로 이전하며 돼지머리를 올리고 고사를 지내는 모습 속에도 500년 전 조선시대 사람들의 그림자가 짙게 남아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는 인간이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최소한의 심리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통제 환상의 일종이기도 합니다. 인공지능과 과학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라지만 여전히 차가운 논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과 공포가 우리 삶 곳곳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적 한 장을 품거나 길이를 택하는 행위는 단순한 미신을 넘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이안과 확신을 얻으려는 우리만의 독특한 생존 전략인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보이지 않는 힘에 슬쩍 기대어 내일을 살아갈 작은 마음의 평안을 얻고는 합니다. 결국 조선의 사머니즘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인간의 불안과 희망이 뒤섞인 생생한 삶의 기록입니다. 갓쓰고 도포 입은 근엄한 선비들도, 고된 노동에 시달리던 노비들도 모두 각자의 삶이 너무나 소중했기에 그토록 앞날을 궁금해했던 것이죠. 내가 잘 될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이 무사할까? 이런 질문들은 시대를 관통하는 인간의 가장 솔직한 목소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MBTI에 열광하거나 타로 카드를 들춰보는 것 역시 500년 전 조상들이 복채를 내밀며 간절히 기도했던 그 마음과 본질적으로 맞닿아 있습니다. 500년 전의 점집 풍경을 들여다보는 것은 결국 시공간을 초월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연약하고도 뜨거운 내면을 마주하는 일과 다름없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우리 조상님들이 참 가깝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엄격한 예법에 갇혀 살았을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처럼 고민 많고 마음 여린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점집을 찾아가고 묘자리에 집착했던 그 간절함이 있었기에 그 힘든 세월을 견디고 지금의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운명에 순응하는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든 더 나은 길을 찾아보려 애썼던 그 발버둥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역동적인 에너지가 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기록을 보면 유교의 엄격한 가르침 속에서도 정작 소중한 가족이 아프거나 집안에 우환이 닥치면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이 점집이었다는 점이 가슴 뭉클하게 다가옵니다. 논리나 명분보다 앞선 것이 바로 내 사람을 지키고 싶다는 원초적인 사랑이었던 셈이죠. 어쩌면 조선의 사머니즘은 차가운 이성의 시대에 유일하게 허락된 뜨거운 감정의 배출구이자 보이지 않는 내일에 대한 가장 따뜻한 위로였을 것입니다. 500년 전 이름 모를 누군가가 점쟁이 앞에서 쏟아냈을 눈물과 기도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겹쳐 보이며 역사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닌 현재 진행형인 우리의 삶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만큼은 스스로를 올가매는 운명보다는 그 운명을 개척하려 했던 조상들의 그 뜨거운 마음을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긴 시간 이어온 조선의 점집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오늘 영상이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드렸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인생의 고비에서 신기하게 딱 맞아떨어졌던 예언이나 가문에 내려오는 특별한 꿈 해몽 이야기 같은 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사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점을 보는 행위는 반엄 효과처럼 누구나 가질 법한 보편적인 특징을 내 이야기로 받아들이며 이안을 얻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조선의 선비들도 현대의 우리도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 그토록 간절하게 나만의 답을 찾으려 했던 것이죠. 역사 속 인물들도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때로는 미신에 기대어 마음을 다독였다는 사실이 오늘날 지친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애구는 물러가고 행운의 기운만이 가득하기를 브라이언 히스토리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조선의 은밀하고 뜨거웠던 사머니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재미있고 유익한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알고 계신 용한 점집 이야기나 집안에서 조심스럽게 전해 내려오는 기이한 경험담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소중히 읽어보고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미신이라 치부하는 것들 속에는 당시 사람들의 절박한 생존 전략과 심리학적 위안이 깊게 숨어 있습니다. 이런 무속신앙이 오늘날 대중문화 속에서 K-오컬트라는 독특한 장르로 재탄생의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 현상도 참 흥미로운 지점이죠. 다음 시간에는 조선시대 부자들은 어떻게 돈을 모았을까? 라는 주제로 운명론을 넘어선 그들의 철저한 자산관리 비법과 상수를 파헤쳐 볼 테니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오늘도 역사와 함께 의미 있는 시간 보내셨길 바라며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